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키텍처라는 게 컴퓨터 아키텍처 들어보셨죠? 컴퓨터 구조를 의미하죠. 컴퓨터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공부하는 게 이 컴퓨터 아키텍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죠.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전체 골격에 관한 논리적 구조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 모듈들로 보통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기도 하고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떤 상호 작용과 관계가 있겠죠. 그 상호 작용과 관계에 따라서 이 아키텍처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다른 말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주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네 가지 소개하지만 MVC 구조, 그 다음에 CS 구조, 다층 구조, 저장수 구조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코딩 기법을 개발할 때 이 아키텍처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가운데서 MVC 구조입니다. 자, M은 모델을 의미하고요. V는 view를 의미하고 C는 컨트롤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MVC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 뭐 MS 워드나 아리앙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하나 보면 그 사용자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화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뉴도 있고요. 뭐 상태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가 뷰입니다. 뷰.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에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 메뉴가 실제로 어느 시그널로 바뀌어서 컴퓨터 내부의 아리앙글의 한 부분에 연결이 돼서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메뉴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받아서 처리하는 구성 요소를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제어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워드 프로세싱 하는 아리앙글이나 MS 워드의 파일을 직접 가지고 편집을 진행할 때 사용자한테 메뉴를 통해서 지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내용들을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뷰에다가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컨트롤러의 지시를 받고 뷰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내부의 구성 요소를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 컨트롤러, 그 다음에 모델, 그래서 MVC라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MVC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모델이 내부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눈으로 보죠. 이 부분을 이제 뷰라고 하고 마우스를 통해서 키보드를 통해서 컨트롤하죠. 이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이 컨트롤러, 뷰, 모델을 합해서 MVC 구조라고 합니다. 모델은 자신 이제 이 안에서 상태가 계속 바뀌죠. 상태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워드 프로세스 같으면 뭐 표를 하나 집어넣거나 한 줄을 입력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상태가 바뀌는 건데 상태가 바뀔 때마다 뷰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때에 따라서는 컨트롤을 통해서 메뉴의 모습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상태 변화는 결국은 컨트롤러가 적당한 명령을 모델한테 지시하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뷰는 모델로부터 정보를 얻어와서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출력물을 보여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 부분이고요. 컨트롤러는 이제 이런 모델한테 지시를 하는 건데 모델한테 지시된 부분이 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으로 잡았다. 블록으로 잡으라는 내용은 모델한테 가지만 그 모델이 블록으로 잡으라고 했던 부분들은 뷰에 또 이렇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모델과 뷰한테 명령을 다 보내고 명령을 보내면 모델의 이제 여기 상태, 스테이트라고 하는 상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 MVC 구조는 주로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하는 이제 이걸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델에 주로
쓰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CS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클라이언트의 C, 서버의 S, 그래서 CS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델 유형 내지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모형 유형인데 서비스를 요구하는 쪽을 클라이언트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고객이죠. 고객이 있고 그런 고객의 요구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 응대해주는 부분이죠.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네트워크상에서 이 네트워크 이렇게 있으면 네트워크상에서 이쪽에서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하면 이쪽에서 서버가 응대를 하죠.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웹 브라우저,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이제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고요. 이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어떤 요청이 되면 특정한 홈페이지의 서버, 웹 서버가 이렇게 대응을 하죠. 네. 그래서 웹 서버 같은 경우가 이제 서버에 해당되고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이게 클라이언트에 관한 소프트웨어냐 아니면 서버에 관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클라이언트 서버를 종종 이 클라이언트가 보통은 앞쪽 사람들이 보이는 쪽에 있고 이 서버가 뒤쪽에 있다고 그래서 뭐 프론트 모듈 또 뭐 백엔드 모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로부터 요청을 수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서버는 이 사용자가 발생한 요청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만든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하거나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네트워크의 그 뒷단에 있는 내용들을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델 유형으로는 N티어라는 게 있습니다. N티어, 다층이라고 있는데 N이라는 게 이제 보통 3부터 하는데 3, 4, 5 이렇게 나가는 다 여러 개를 뜻하는 N이고요. 티어라는 게 이제 층입니다. 보통은 3티어, 3개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티어라고 하는데 흔히 N티어, 다층 구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3티어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는 이쪽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쪽에 서버가 있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 앞에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면 서버가 응대하죠. 이건 엄밀히 따지면 2티어입니다. 2티어. 두 개의 단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버가 웹 서버가 하나 있는데 이런 클라이언트가 몇 개가 붙어 있을까요? 여러 개 붙어 있죠. 또 여기에도 클라이언트가 붙어서 요청할 테고요. 여기도 클라이언트가 붙어서 요청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버가 하나가 이렇게 하나로 다 되지 않아서 서버를 이렇게 두 개 정도로 이렇게 중복을 합니다. 서버 1, 서버 2. 그래서 어떤 서버가 들어오면 서버 1이 하다가 서버 1이 너무 바쁘면 다른 클라이언트 요청한 것을 서버 2가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 1과 서버 2 사이에는 이제 일관성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러다 보니 어느 한쪽 서버에 폭주하고 그 폭주하는 요구를 또 잘 수행 못하면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죠. 그래서 중간층을 하나 둡니다. 자, 여기에 클라이언트들이 쭉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이제는 서버한테 이렇게 직접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중간에 미들웨어라고 하는 이 미들웨어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미들웨어가 여기에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큐나 버퍼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이런 요청을 넣어놨다가 적당한 이제 스케줄링에 의해서 얘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죠. 서버가 만약에 두 개라고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골고루 배치할 것인지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중간에 미들웨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로직을 할 수 있는 중간층을 아예 가운데다가 두었습니다. 이 중간계층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이 다단계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그러면은 이 다단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구를 이렇게 분산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간계층입니다. 예를 들었는데 중간계층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요청에 관한 큐 역할을 한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하면 여기에 차곡차곡 쌓아서 이쪽에서 서버한테 어떻게 요청을 할지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그럼 이제 여기에 미들웨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줄링이 가능하다.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이번 순서는 누구, 다음 순서는 누구 이렇게 차례 타임을 할당해 주는 걸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나 네트워크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바로 중간 계층이 한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다중 사용자이면 이제 요청들이 폭주하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 같은 것을 부여해서 서버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 보통은 이제 3티어 계층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 위에가 클라이언트, 맨 밑에가 서버, 가운데가 보통 이제 미들웨어인데 비즈니스 로직 계층 내지는 뭐 트랜잭션 또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하고요. 클라이언트 계층을 맨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프레젠테이션 계층, 그다음에 서버 계층을 맨 밑에 있다고 해서 데이터 계층,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T를 표현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로직, 그다음에 트랜잭션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란 말을 들으면 이거는 3티어 계층에 있어서 이 중간 계층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소프트웨어 구조의 종류가 이제 저장소, 레파지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레파지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형이 네 번째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구조가 다수의 서버 시스템이죠. 이 서비스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특정한 시스템에 이제 공유된 저장소를 둡니다.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로 이 레파지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버면, 서버 1, 서버 2, 서버 3 있으면 얘들이 공통되어 있는 이런 공유된 저장소를 두고 해주는 거죠. 이 저장소는 이제 수동형하고 능동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수동형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이쪽 서버가 이 레파지터리 일부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수동형은 다른 쪽 서버가 이 변화된 것을 본인들이 원할 때만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 반영할 수가 있고요. 능동형은 얘가 변화시키는 동시에 자동으로 얘를 공유하고 있는 나머지 서버한테도 얘가 변화되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게 이게 능동형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의 구조는 수동형 데이터 집중화 구조, 그다음에 이와 비교되는 능동형 데이터 집중화 구조 이렇게 있는데, 능동형 데이터 집중화 구조를 블랙보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보드 구조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 시스템 내에 보관된 데이터의 변동이 생기면 관련 있는 다른 시스템한테 변경 사실을 능동적으로 알려주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가지 그 MVC 이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그 다음에 N티어 저장소 네 가지를 설명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어느 부분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를 성격을 먼저 파악하게 되면 이제 그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데 검증과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검증은 영어로 verification이라고 되어 있고 확인은 valid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말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우리나라 말로 검증과 확인 이렇게 번역하는데, verification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게 개발자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확인은 고객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자,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개발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품을 올바르게 만들었는가? 자, 알고리즘을 설계한 다음에 코딩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어떻게 검증하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원래 소프트웨어에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라고 기능 명세서를 줬을 텐데 그 기능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지, 그다음에 원래 소프트웨어가 제공하고 있었던 기능 명세서의 내용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지, 그리고 당초에 고객이 요구했던 그런 요구사항, 그 다음에 개발의 규격들을 충족하게 개발했는지를 입증해내는 게 바로 verification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uild the product right라고 하죠. 프로덕트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검증의 목적이고요. validation은 고객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개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용자 요구가 가장 큰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요구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게 다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개발의 스펙,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의 스펙, 개발의 요구사항보다는 훨씬 더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게 밸리데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개발자인 우리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올바른 제품을 만들었는가. 자, 제품을 올바르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검증이고, 올바른 제품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확인입니다. 그래서 build the right product. 그렇죠? 자, 똑같은 영어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build the product. 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들죠.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이거를 build the product right. 이거는 원래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규격대로 잘 만들었는가. 이거는 이제 verification, 검증이고요. build the right software product죠. right product라는 얘기는 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바로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었는가. 이거는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보통 붙여서 씁니다. verification and validation. 한글로는 검증과 확인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통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검토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에서 3R이라는 게 있습니다. 3R. R이 3개인데, 소프트웨어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적은 노력에 많은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더 많이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레파지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3개의 R이 존재합니다. 제공학, 리엔지니어링,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재사용, 리유스. 이 3개를 3개 R을 따라서 3R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보시면 제공학은 리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다시 하는 거죠, 제공학.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건 이미 레파지터리에 존재하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나 기능들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리엔지니어링이랍니다. 새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 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이제 장점은 복잡한 소프트웨어일수록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엔지니어링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유지보수하기도 편리하고 또 유지보수하면서 이제 주로 바꾸기도 많이 하고요. 이 비용들도 이제 적게 들게 되는 겁니다. 역공학은 뭐냐면 리버스인데 지금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역으로 그 앞단계, 예를 들어서 지금 실행코드면 실행코드 앞단계인 소스코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앞단계의 산출물이 무엇인지, 만약 소스코드면 소스코드의 앞단계인 설계도, 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추정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을 역공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대가 이제 순공학인데, 순공학은 앞서서 소프트웨어의 그 8개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셨죠. 그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는 게 이제 순공학이고,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서 2단계의 앞단계는 무엇이었을까, 산출물이. 그걸 찾아가는 거가 바로 역공학입니다.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주로 분석할 때 많이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유지보수 비용들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역공을 통해서 찾아내면 지금 당장 실행 코드만 갖고는 뭘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앞쪽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보면 훨씬 유지보수하기가 편해지죠.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재사용, 리유즈는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고치지 않고 나중에 반복해서 쓰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 총 비용이 절감되고 기존의 거에 관한 정보나 산출물들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에서도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런 기초적인 용어들을 좀 익혀놓으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그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도 상황에 따라서 제공학이나 또 재사용, 역공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공학이나 재사용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익혀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가 지금 다시 나빠지고 있어서 원래 기말고사는 이제 합반에서 보기로 했고 교무처에서 강의실을 통해서 보도록 했었는데, 다시 이제 원이슈가 되어서 원래 제가 강의 계획서에 제시했던 대로 지정한 그 날 그 시간에 중간고사 때처럼 똑같이 온라인 시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의하면서 보지 않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알려지면 다 F 처리가 되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혼자서 지금까지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관한 부분은 이 클래스에서 별도로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